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12월 31일 2025년의 마지막 날이네요. 예, 뭐 다른 많은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뭐 저도 세상에 뭐 명절이나 해가 바뀌는 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둔감해진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뭐 채널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2024년 12월 3일 내가 그때 갑진년이었거든요. 용의 해. 그래서 뭔가 변화의 조짐이 발생할 수 있다. 예, 평소 갑진년과는 다르다. 그 이후부터는 지금 한 꾸러미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해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24년에서 25년, 26년 넘어가는데 그건 아니에요. 해하고 상관없고 그 해가 바뀐 거 상관이 없고 그 일에 출발해서 그 일이 마무리되는 그 흐름에 이 제일 관심이 있죠. 다른 거는 전부 다 그게 이제 부역하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뭐 저한테 별다른 감흥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우크라이나 종전과 진일보한 듯한, 거의 마무리된 듯한 그런 전개가 오늘 좀 발생을 했고, 좀 뜬금없이 갑자기 해병대 성격 이야기가, 물론 지난번에 보고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오늘 좀 급하게 이루어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12월 31일 날 굳이 할 이유가 있나? 지난 대통령도 오케이 하고 뭐 사전에 분명히 교감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해가 바뀌고 시간을 가지고 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인데 오늘 서둘러 한 느낌이 있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종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진일보된 상황하고 이제 트럼프하고 젤렌스키랑 그 플로리다에서 만나고 나서 그때 거의 이제 결판을 본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내년 초에 즉 1월 3일에서 1월 6일 순차적으로 트럼프까지 유럽으로 건너와서 유럽의 지도자들과 젤렌스키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 파리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이게 좀 결말이 안 났으면 오겠습니까 거기에? 자, 그 똑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오늘 젤렌스키 발로 나온 거거든요. 젤렌스키 SNS 직접 자기가 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랑 이재명이 중국을 방문하는 시기랑 겹쳐요. 1월 4일에서 1월 6일이거든요. 자, 중요한 진전에서 진전이 우크라이나 쪽에서 발생을 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꼭 우리의 어떤 진일보된 단계를 올려가는 모습들이 꼭 보이고 있었다. 그런 것의 일환이 아닌가, 해병대 이야기가. 이거 벌써 이런 우연이 서너 번 겹치는 거, 이 채널 계속 보시는 분들이라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무관하다고 보기가 어렵다. 오히려 이게 육아 서로 상관이 있다면 어떤 관계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몇 실마리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왜 이게 우크라이나전 종전과 우리 해병대가 왜 중요하지? 해병대 성격이. 예. 자, 그런 데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이렇게 설명을 내지 않으니까요. 벌써 여러 개 겹치거든요. 여러 차례 우연히 겹친단 말이에요. 자, 데모 사진에 쓴 것은 BTS 봄날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지금 큰 변화의 시점, 이제 우리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짧은 이야기죠.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좀 큰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현재 추진된 상황으로 봐서는. 또 그래야만 여건 속에 있는 것이고, 노만 저으면 되는 것이고, 노 저을 준비도 거의 다 됐다. 노꾼들도 거의 동의했다. 자, 이러면은 24년 겨울부터 시작된 것이 26년에서 만 3년 안에 일이 대충 판가름이 될 수 있다. 자, 우리 수천 년 살아온 역사에 봤을 때 이 3년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짧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대한 변화를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전 세상의 변화, 그 중심에 우리가 있는 그런 변화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관련된 순리, 왜 이래 얼개가 이렇게 맞춰져 가는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왔으며,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런 것을 맞닥뜨릴 수 있으며 헤쳐나갈 자신감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제 채널에서 제가 관찰한 바를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있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되죠. 자, 우리가 구상국을 통일한 게 918년인가 뭐 그래요.
자, 거의 그때는 통일신라가 붕괴됐고 민초들이 힘들어하고 있었죠. 후삼국이 막 등장해가지고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 건데, 그걸 그때 이제 왕건이 등장해서 고려를 건국함으로써 그것을 수렴해서 다시 전국을 안정시킨 거거든요. 그때 그 당시 민중들이 대중들이 엄청나게 환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918년 이후 지금 천년하고도 수십 년이 더 지났지만, 거의 1000년 지났지만, 그 사이에 조선이 건국됐고, 조선이 건국된 것은 쿠데타입니다. 뭐 고려가 말기적인 정상을 보이긴 했으나 민심이 이반될 정도는 아니었어요. 통일신라처럼 그것은 쿠데타에 의한 정권 탈취였단 말이에요. 중국을 모시기로 한. 자, 그 이후로는 우리 민초들은 계속 고생만 했죠. 조선시대 내내 훨씬 그전보다는 훨씬 딱딱한 외부에서 수입된 어떤 틀로서 우리를 단속하기 시작했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거치면서 그들이 우리한테 주입하는 교조적인 부분은 훨씬 더 강해졌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역사의 전례가 없이 나라를까지 뺏겼죠. 조선은 참으로 우리 조상들의 나라 중에서 지금 흔적은 제일 많이 남기고 있지만 제일 안타까운 우리 조상들이 만든 나라예요. 나라까지 뺏겼으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민초는 1000년 동안 계속 찌그러져 왔어요. 고려 건국 이후로는 좋은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1000년 만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풀이한 적이 있는데, 온알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알이다. 알은 해를 뜻한단 말이에요. 알은 수입된 말이고 해는 원래부터 있던 말이에요. 히다의 온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쭉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저 온은 왔다는 뜻이 아니고 온 세상 할 때 온이다. 온누리 할 때 온이다. 온갖 것 할 때 그 온이다. 모든 것이라는 뜻이죠. 백의 순 우리말이라고 하는데 지금 튀르키예에서는 온은 10입니다. 어쨌거나 완성된 숫자, 많은 것을 의미해요. 풍요롭다는 뜻이 뒤에 들어있죠. 그래서 해가 온 세상에 비친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을 이야기하는 우리 조상들의 표현이었습니다. 올 해는 같은 거죠. 온 더하기 해죠. 이런 거 보면은 우리야말로 이 세상에 빛과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이란 말을 얼마나 자주 씁니까? 올해란 말을 얼마나 자주 씁니까? 그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영적인 부분도 상당히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선택을 받았다. 빛으로 가득 찬 하루를 받았고, 빛으로 가득 찬 하루를 살게 됐다. 자, 이제 내일이면은 1월 1일인데 1000년 만에 진짜로 오늘과 올해를 맞이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1000년 만에 정환이다. 그 급격한 일이 3년 만에 발생한다. 여러분과 저는 엄청나게 운이 좋다. 우리 조상들은 1000년 동안 찌그러져 살았다. 뭔가를 해야 되겠죠. 이 변화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자, 서두르게도 말씀드리고. 자, 이거 있었죠. 이재명의 이 방문, 이것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는 일이 겹친다. 자, 이게 어제 타스에 난 거예요. 대문 기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쪽에서 보도가 좀 된 것 같은데, 많은 나라에서는 보도조차 안 된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푸틴의 관절을 관절이라고 해야 되겠죠? 관절을 공격했다. 거기에 대해서 크렘린 대변인이 우크라이나 도발은 푸틴과 트럼프 대화에 영향이 없어. 즉 푸틴과 트럼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깨려고 하는 도발이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이 전혀 없었어요. 뭐 반격을 가한다든지 보복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지금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참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하루 만에 젤렌스키가 토해내는 겁니다. 트럼프한테 감사한다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1월 3일에 안보보좌관 회의들이 자신들의 우방국과 있고, 그 우방국이라는 것은 유럽의 주요 국가들일 겁니다. 추측한 데는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 며칠 있다가는 정상회담까지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트럼프가 요구한 것입니다. 끝을 내라. 용감한 결정을 해라 라고 압박을 넣었는데,
압박의 첫 번째 대응은 푸틴의 관절을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뀌어요. 여기서 미국과 젤렌스키 사이에 많은 대화가 있었고 엄청난 협박이 있었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종접을 찍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었죠. 이것은 이제 젤렌스키를 플로리다에서 만나기 전에 둘이 푸틴하고 트럼프가 1시간 20분 정도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때 나왔던 내용, 주요 내용이에요. 젤렌스키 대범한 결정을 요구했는데 대범하게 푸틴을 공격했다. 근데 그 다음 날은 완전히 정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재명은 유엔 사무총장한테 방북해달라고 친서를 전달한 것을 공개했다. 이런 것들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그때는 저게 서로 맞물렸는데 오늘 맞물린 거는 해병대 성격권이다. 이런 이야기, 이런 우연의 일치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기사인 거 볼까요? 이거는 트럼프, 젤렌스키가 본인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예, 하루 만에 큰 변화가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항복했다. 신변에 대한 안전 보장, 이런 부분을 상당히 압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자, 젤렌스키 한 이야기 볼까요? 우크라이나 안보 보좌관들과 우방국 인사들이 1월 3일에 키예프에서 회동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때마다 거기에 효과적인 틀을 제시해준 트럼프에 감사하다. 이 말은 즉 뭐냐? 이렇게 하라고 트럼프가 조정해줬다는 겁니다. 그 전날 푸틴을 죽이려고 드론을 보낸 애한테. 예. 이제 젤렌스키가 포기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1월 3일 이후에 1월 6일은 순회회담이 되어 있다. 즉 젤렌스키가 들어가고 여기 보면은 그 우방국이라는 표현을 젤렌스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Coalition of the Willing, 의지가 있는 어떤 연합체. 이게 이런 말이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누구냐 이게 이거 밝히지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짐작이 돼요. 짐작이. 제가 봐서는 프랑스하고 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보실 협의에서 사전 협의를 하고 1월 6일 순회 회담을 한다. 파리에서. 자, 이것은 모양새를 갖춘다는 뜻이고 핵심은 1월 6일에 파리에서 누군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인사들과 트럼프까지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순회 회담이 발생한다. 이것은 뭐냐? 이때 종전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때 우리는 시진핑 만나고 있잖아요. 예. 중국 가서 이것을 트럼프가 조정했다라고 젤렌스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이 조절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젤렌스키가 고맙다고 하는 거니까. 나를 완전 보내려고 했을 수도 있는데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줬다는 거죠. 즉 이 말은 젤렌스키가 마지막으로 정말 그 드론을 보낸 게 겁만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파토를 내려는 상징으로서 보낸 게 아니라 정말 푸틴을 죽이려고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거 봤을 때는. 그러면 응당 자기 목숨이 날아가야 돼요. 근데 살려주면서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등장할 Coalition of Willing, 즉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 누구냐. 지금 와서 나토는 와야 됐거든요. 이 사진 속에 있는 국가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소개가 안 됐는데, 왜냐? 미국의 뜻에 당시에는 반했기 때문에 노르망디 포메이션이라는 겁니다. 돈바스 전쟁은 오래전부터 지속된 겁니다. 내전으로서.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개입하기 전에 유럽의 주요국들이 모여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 그 협의체가 노르망디 포메이션이고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랑스 마크롱이 있고 이쪽에는 독일의 메르켈이 있어요. 이쪽에는 에띠에 보이는 젤렌스키까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저기서 돈바스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뭐 버퍼존까지 완충지대까지 해서 뭐 1, 2차 합의가 있었지만 그 합의가 깨졌고, 그 합의가 깨진 뒤에는 영국과 미국의 수석거림이 있어요. 이 전쟁이 지속되게 한 게. 그게 우크라이나의 본질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어도 유럽 대륙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영국 같은 경우는 EU 소속이 아니잖아요. 프랑스하고 독일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일단 파리에 산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크롱이 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엄청난 위기에 몰려 있잖아요. 뭐 지지율이 10%, 11% 이렇게밖에 안 되죠. 독일 총리도 온다.
그렇게 되면은 종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좀 이따가 나올 다른 이야기까지 포함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중요 내용만 뽑으면 이렇습니다. 1월 첫째 주에 1월 3일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1월 첫째 주에 우크라이나하고 미국이 한 번 더 만나서 기업에서 남은 쟁점을 해소할 것. 그게 지금 1월 3일 날 안보 부장관들 사이의 회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우방국들하고 그 미국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월 6일 날에 아예 모출 박아놨잖아요. 파리에서 한다고. 그것은 1월 3일에 회의에서 파토가 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것은 요식행위다라는 것이 요식행위. 1월에 트럼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 유럽 대표단이 미팅을 할 것. 자, 이 말은 1월 6일에 파리에서 할 때 올 수도 있고, 거기서 또 젤렌스키가 유럽의 국가들과 모양새를 갖추고 다음 자리를 한 번 더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1월 6일 모임에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1월 6일 모임에서 큰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에 대한 강력한 승리와 돋보임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 포맷으로 하겠죠.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시진핑을 만날 때 이걸 이미 이 정부를 알고 간다는 것이고, 강훈식이 다녀왔잖아요. 유럽을. 그리고 라프로프가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크라이나 종전에 남은 걸림돌은 이제 EU밖에 없다. 자, 유럽 제국들은, 유럽 각국들은 여기 동의했다. 프랑스, 독일 제가 참석을 예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EU가 버틴다. 그거 있죠, 여자. EU가 버틴다. 악착같이 돈도 빌려줬죠, 우크라이나에. 자, 이것은 이제 거의 끝에 다가왔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EU에서 주요 국가가 프랑스하고 독일인데, 그리고 미국까지 반대편에 서 있는데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지요. 이 정도가 오늘 제가 이제 포착한 우크라이나전이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딸꾹질을 한번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종점으로 향하고 있다. 날짜가 절묘하게 우리 쪽 일정과 맞아떨어진다. 이런 점이 놀랐고요. 그다음 해병대 사령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성격 이야기. 해병대 1사단이 포항에 있고 2사단이 지금 김포에 있는데 1사단은 정예병력으로서 상륙부대로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2사단은 일단은 저기 철책선을 지키고 있죠. 한강 하구부터 저기 오도까지 서북 5도까지. 그때 제가 1사단은 이미 해병대 사령부가 작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1사단은 제2작전사령부, 후방을 관할하는 사령부죠. 지작사 말고 그게 관할하고 2사단은 수도군단이 관할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준사군 체제로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것은 여기에 부응한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이렇게 급하게 할 일인가? 그리고 오늘도 그 발표가 있었죠. 홍보수석인가? 그러니까 각 부처, 지금은 대통령실 보고만 생방송으로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각 부처 전 보고를 생방송으로 다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자, 이거 하나 또한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고, 정세의 진전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고, 내가 뭔가를 계속 탄약을 충분히 쟁여뒀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고, 이재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이것은 미국과의 거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할 바를 맞춰서 급하게 해준 거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준사군 체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준자가 왜 붙었느냐 하면은 해군 밑에 해병대가 계속 있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적인 군하는 다 가져간다. 이게 단계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도 대장은 아니고 중장. 그리고 이게 해병대 뭐 어떤 부서를 하나 만드는 것으로 했죠. 그래서 거기도 중장. 이게 오래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앞에는 선임 중장, 후임 중장 이런 식인데, 그래서 준사군이라는 거 해군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군하고 해병은 같이 움직일 거니까. 그때 국방부 보고 때도 이재명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거 2사단을 그런 식으로 쓰고 있나? 전투력이 상당한 부대인데라는 전제로 그런 말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병대를 풀어서 2사단을 해병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은 2개 사단으로 2배나 늘어나는 것인데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1사단 같은 경우는 전시작전 통제권도 다 가져갔고 2사단 같은 경우는 평시 통제권만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은 수도군단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안규백이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저는 했다고 봅니다. 일단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는 이게 준사군 체제가 되면서 전투력을 강화시킨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병력을 확 늘리지는 못해요. 전투력을 상승시킨다. 이게 의미가 크죠.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미국과 한국 간의 어떤 방위 분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도 약속을 하나 더 미국하고 맞춰준다. 지금 왜냐하면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조율해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든 건 분명히 사실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바로 부응해줬다. 이게 바로 전해진 거죠, 우리한테. 자, 그것은 뭐냐? 우리나라 군은 파병용 군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상전 위주로 디자인이 된 군이에요. 지금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병 1사단, 2사단이 다 육군의 지휘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지전이 주니까. 그런데 우리가 태평양 전선에서 새로운 인도 태평양 전략하에서 우리가 태평양 지역을 관할하게 된다면 말라카 해협부터 베링 해협까지 북극 항로와 맞물려서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는 분쟁 지역에 개입을 할 때 지금 분쟁은 분명히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강대국들이 씌워주는 그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각 내부에서는 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게 불러일으키면서 내란이 많이 발생할 것이고 그 결과물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또는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또는 힘으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주변 국가와의 충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분쟁이 빈발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방위 사업 규모가 커지는 거잖아요. 또한 여기서 이제 중국도 이 다극화 사회라는 것으로 가게 되면 내부의 민주화 요구가 엄청나게 세져요. 그게 중국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될 거예요. 지금 시진핑 이쪽으로 안 따라올 수는 없어요. 따라오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욕구가 생길 거고 소수민족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에 다 까발려지게 될 것이다. 이제는 미국이랑 적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이래서 한한령을 하고 본인끼리 갇혀있고 이러지 못할 거예요. 자, 그래서 파병을 할 수 있는 부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미군이 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군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해군이 당연히 강화가 되고 거기로 문제 선봉으로 쓰는 부대가 해병대가 돼야 되니까 두 개 사단이 필요하고 강력한 무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상대방이 보기만 해도 질 정도의. 그래서 해군 강화와 해병대 강화가 맞물려 있는 것이고. 자,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죠. 예. 그럼 이 뒤에 따라오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많죠. 주한미군의 철수 이런 부분들 다 있고, 필리핀 이번에 또 우리 한국 호위함도 샀죠. 거기 미군들이 쓰는 기지 우리가 같이 쓸 수 있고, 괌 이런 데까지 갈 수 있어요. 오키나와야 일본 영토니까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일본은 더 단속할 것 같거든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절대 이런 기회가 일본한테 안 가고 우리한테 왔다는 것 자체가 일본 미칠 노릇이에요. 일본 정치권에서는. 자, 그런 쪽으로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좀 더 확인하게 돼요. 젤렌스키를 두드려 잡은 트럼프에 대한 대응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한다면서 보여준 게 해병대 성격이니까 굳이 오늘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예. 자, 이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육군이 이게 다 놓치는 거잖아요. 우리 주력이 우리가 안 되나? 예, 그런 게 지금 이제 군 내부에 또 내란에 많이 가담한 게 다 육군 장성들이기 때문에 그걸 족치면서 이걸 같이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군 구조 개편 지작사 만들어지고 제2작전사령부 만들어졌을 때 그때 군단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그때 1군, 2군, 3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성급 자리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당연히 군에서 반대하죠. 노무현, 박근혜 이때 다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거잖아요. 문재인이 어떻게 해냈느냐? 그것도 한번 시도했다가 다시 시도해서 된 거예요. 왜? 어떻게 됐느냐? 그때 조현천의 쿠데타 시도, 그걸 누르면서 그렇게 바꾼 겁니다. 자, 이번에 그런 식으로 또 하고 있고요. 지렛대 삼아서 지금 이제 안규백이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수도군단은 사실은 조금 그 색깔이 애매한데요. 저기는 지금
동원 사단 하나 하고 17사단인가? 경기도 그 인천 부평에 있는 사단 그거 하나 있고 포병 여단 하나 있고 그래서 수도 군단에 그 저기 그 군단으로서의 어떤 전투력이 상당히 떨어져요. 거기에 핵심이 어떻게 보면 해병대 2사단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다시 군 구조 개편을 해야 된다. 2040년을 목표로 이런 이야기를 흘려요. 자, 그것은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많이 다르다. 지금은 휴전선 북의 남침에 대한 대비로서 여러 가지 군단들이 조정이 되어 있지만 그 자체로 또 바뀌어야 된다. 이런 걸 암시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돼요. 지금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군 조직 개편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병력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 네. 자, 그래서 해병대 강화시키는 것은 어떤 우리가 미국과의 어떤 거래를 한다는 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도 한반도 상황의 변함에 따라서 조정이 될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예. 자, 여기 보면 해병대 사령관이 보여준 패기에 젠프가 응답을 했다. 해병대 1, 2사단 전작작전군 육군에서 해병대로. 저는 이거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국방부 보고하는데 해병대 사령관이 갑자기 탁 손 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이점이 탁 받아줬다. 이렇게 보기는 정말 어렵다고 보고요. 이거는 군 내에서 엄청난 알력관계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다 조율이 된 부분을 이렇게 식으로 소개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해병대는 다른 임무를 맡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대외적으로. 예. 아마 파병이 잦아질 가능성이 커요. 해병대가. 그럼 해병대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문재인 때부터 해병대 그 특수전 여단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본격화 될 거예요. 그래서 육군은 예를 들어 707을 위시한 특전단이 있고, 특수전사령부가 있고, 해군은 UDT가 있고, 해병대는 또 하나 가지게 될 거예요. 하나의 군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장비와 그게 다 인적 지원이 될 거예요.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병대가 주요 파병군으로서 북한 대상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파병되기 위해서는 해병대 선봉으로 간다는 것을 확실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장비도 많이 보강될 거라고 봅니다. 이미 뭐 해병대 상륙 장갑차 같은 거는 몇 년 안 있으면 나올 거잖아요. 또 기타 등등. 예, 이렇게 봤을 때는 공군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예. 자, 또한 해군이 또 해병대의 뒷배를 책임져 줘야 되는데 중형 항모 이야기 보면 중형 항모가 뭐 드론 항모로 대체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중형 항모가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중국도 이제 그들의 그 전자기 사출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드론들도 잘 사출시켰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전기식 기존 방식의 어떤 안에 전기 수전기 갖고 팍 밀어주는 거는 큰 비행기는 괜찮은데 힘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무인기 같이 작은 거는 못 띄워요. 그래서 항모가 무인기 모함으로 대체됐다. 전 세계 무인기 모함이라고 따로 지금 어떤 장르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는 당장 중형 항모가 필요한데 그건 아니죠.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겁니다. 항모는 똑같은 항모인데 지금 어차피 6세대로 조만간 넘어갈 거잖아요. KF-21이 그 외에 많은 무인기 전력들이 같이 갈 거잖아요. 그들로 사출해야 된다. 그런 기능까지 겸비한 것이다. 그 다음 여기서 한 10년이나 20년에서 완전 무인화가 되면 무인 항공기 모함 정도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결정을 지금 해서 이거는 큰 결정이고 군에 많은 반발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 개입 관여한 장성들을 징벌하면서 이걸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세 군 동시에 커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때부터 저기 KF-21 개발할 때 네이비형을 같이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하고 현대중공업하고 손도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KDDX 건은 제가 봐서는 이제 현대중공업에 좀 문제가 있었고 또 그 건으로 인해서 지금 나라의 중요한 사업이 2, 3년간 늘어졌어요. 이건 미국처럼 되는 거 똑같잖아요. 다 이렇게 업체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나라 정책적으로 구축해야 되는 무기를 못 만드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KDDX는 한화가 가져가고 지금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항공모함권이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항공모함권도 제대로 해라라고 현대중공업한테 이야기한 메시지를 준 셈이에요. 그래서 뭐 HD중공업 입장에서 크게 손해 보는 건 없다. 그래서 KDDX를 전혀 못 만들 것도 아니고 일본 함을 못 만드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니까. 뭐 한두 척 손해볼 수 있을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만 6척 중에서 어쨌거나 몇 척은 분명히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뒤에 있다고 보고요. 이러면 이제 전체적인 이빨이 맞는 거고, 이빨이 맞는다는 전제로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지금 밀도 있고 다이내믹하게 서로 맞춰가고 있느냐, 미국과 또는 우크라이나의 흐름과 또 러시아의 흐름과 이 흐름에 대해서 북한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네. 다 됐는데 북한에 전혀 소통이 안 되면 북한이 나중에 노한다든지 북한이 이상한 생각을 한다든지 북한 내부에 희한한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거 다 꽝이잖아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그리고 일본은 지금 상당히 뭐라고 할까, 절망적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하나, 막 화난 강아지가 막 지나가는 사람을 막 물어뜯는 그런 형국이라고 봤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지금 대만 포위 훈련을 했는데, 대만 포위 훈련을 한 이유는 그거죠. 미국이 갑작스럽게 대만에다 무기를 팔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봉쇄 훈련을 한 건데, 거기에 미국도 아니고 일본이 벌컥 일어나서 벌컥 했어요. 그리고 이미 대만 해변 문제가 생기면은 집단 자위권을 발휘해서 자위대가 참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위대가 중국에 이길 수 있습니까? 없지요. 즉 이것은 지금 트럼프가와 푸틴이 하고자 하는 일에서 초를 치는 일이에요. 즉 과거 기존의 패권 시절이 안전하다, 그게 안주해야 된다, 그 다음 세상으로 진행되는 걸 우리가 내 몸을 불사르면서까지 막아서겠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트럼프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절대 좋게 보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트럼프에 대한 서운함이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왜? 한국을 선택했잖아요. 한국 해병대 키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일본도 해병대 같은 조직 만들었어요, 몇 년 전에. 선택을 못 받았잖아요.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사일은 고사하고 핵 추진 잠수함마저는 안 된다. 미군이 어떻게든 일본에 남아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 거가 이렇게 겹치지 않았느냐.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지금 중국이 신경을 엄청나게 건든단 말이에요. 뭐 중국이 쉽사리 공격하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재명이 중국을 가는 입장에 있어가지고 이것은 되게 좋게 작용해요. 중국과 한국이 지금 친해지는 것을 다 원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다극화 세상으로 중국이 싹 편입되어 오기를, 그게 이재명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본이 이렇게 되면은 중국 우리랑 손잡고 싶어하는 동인이 이유가 더 많아져요. 예. 이거는 자기 무덤을 판다, 저는 거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며칠 전에 대만에서 강진 난 거 보셨죠, 여러분? 다 진도 7.0이고 TSMC도 아마 데미지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 라인이 딱 반도체 공정 같은 것도 생산 라인, 일본 이제 예전에 그런 경우 몇 번 보셨잖아요. TSMC 과거에도 지진 난 적이 있습니다. 생전되고 한번 생산 라인이 끊어지면 엄청난 타격이 생깁니다. 이런 데는. 자, 며칠 한 1, 2주 전에 소개드린 거죠. 금년에 난 대규모 지진이에요. 다른 해보다 다릅니다, 느낌이. 예. 그때 이제 일본 아오모리 12월 8일 진도 7.6, 필리핀 5.8, 10월 20일, 인도네시아 11월 27일 6.6, 러시아 극동 캄차카 반도 9월 달에 2번, 7월 달에 한 번, 이번에는 대만에서까지 발생했잖아요. 이 라인이 엄청나요. 이건 왜? 전부 다 하나로 엮여져 있는 거잖아요.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만나는 거. 이것은 분명히 심상치 않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 엎친 데 덮치는 식으로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인간 세상에서 큰 변화가 있고, 지구는 지구 나름대로 그 변화가 또 발생한다. 이런 게 이어진다. 예, 그 리듬이 알게 모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이야기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다카이치가 이러는 게 일본 전체에 있는 어떤 퍼져 있는 어떤 불안감의 어떤 반영일 수도 있다. 탈출해야 되잖아요. 일본에 이런 지진이 지금 임박했으면 임박한 거 맞고 아주 큰 스킬로 올 것 같고 본인이 인지하든 못 인지하든 일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 게 지금 다른 여러 조건과 촉발되고 있거든요. 즉 인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묶여 있어요. 심상치 않은 거죠. 예, 일본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특히나.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